자, 두 번째 시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첫째 시간이 힘듦으로써 아마 원장님하고 수업할 때는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진짜로 많이 편할 거예요. 자, 우리 교재 479쪽으로 갑니다. 479쪽. 자, 479쪽에 가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것 또한 힘들어요. 이것 또한 힘들어.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일단 우리가 이것도 똑같아요. 한글이 뭔지를 먼저 알면 모든 내용이 다 끝나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주택이 있어요. 여기는 임대인이 있고, 여기는 임차인이 있어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계약 기간 2년, 보증금 1억. 여러분들 임대인 할래요? 임차인 할래요? 임대인. 자, 제가 임차인이에요. 여러분들 임대인을 원해서. 자, 오늘이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었어. 그러면 제가 이사 간다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 그럼 여러분들 오늘 저한테 뭘 줘야 돼? 보증금 줘야죠. 안 주는 거야. 보증금을 안 주는 거야.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보증금을 안 주는데 내가 여기를 나가는 순간에 주민등록이 빠지죠. 주민등록이 빠지면 뭐가 없어요? 대항력. 대항력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도 없고 최우선 변제권도 없어요. 나는 이사 가는 순간에 그냥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전혀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들어. 근데 어쨌든 이사를 가야 돼. 돈 없어. 난 어쩌라고. 그렇죠? 이와 같은 경우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뭐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 이해가 돼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뭐가 선행이 돼야 되느냐면 제일 먼저 뭐가 돼요? 임대차가 종료. 두 번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요. 그럴 때 내가 단독으로 내 혼자 가면 돼요. 집주인하고 관계없어요.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면 돼요. 우리 신청하는 절차 같은 걸 시험에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등기부에 딱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올라가게 되는 순간에 이제 효과가 발생해요.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면 제가 주소를 빼더라도, 주민등록을 빼더라도, 자, 첫 번째, 과거에 이제 과거까지 가는 거예요. 과거에 대항력이 우선 변제권이 없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는 순간에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그러면 두 번째는 과거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내가 이사를 가더라도 과거에 게 뭐가 되면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야. 뭐 무슨 느낌인지 대충 알아들으셨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면 돈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럼 법원에 갔는데 공짜로 해주진 않을 거 아니야. 돈을 든단 말이야. 이 돈은 임차인이 여러분한테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이 이해를 해야 돼. 묻는 말에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자, 여러분들 집은 지금 제가 이사를 나갔어, 안 나갔어요? 나갔죠. 그 집이 비었어, 안 비었어? 비었죠. 자, 그럼 다른 임차인이 집을 구경하러 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젊은 친구가 제가 왔어. 저는 젊은 친구야. 과거에 임차인, 난 이사 가서 지금 저 서울에 가서 살고 있어. 과거에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와서 사모님, 나 여기 집도 마음에 들고 이사 오려고 하는데 사모님 여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뭐예요? 라고 물었어. 대답을 해 주셔야지.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지금 등기부에 있잖아. 뭐 해주면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제가요, 그죠? 앞에 있는 임차인에게 돈을 못 줘서 이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사람 와, 안 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짓말 할 수밖에 없잖아.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내일 없어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지. 뭐라고? 이거 좀 풀어주세요. 그럼 내가 이걸 풀어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풀어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게 선행되어야 제가 풀어주는 거예요.
문제 없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이제 시험 문제에서 묻는 걸 요걸 묻는다는 거예요. 제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으면 그게 지금 현재 빈집이에요. 빈집. 여기만 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 경로된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하느냐, 최우선 변제권도 발생하느냐. 자, 1번 두 개 다 발생한다. 2번 시원하게 두 개 다 발생 안 한다. 3번 위에 거는 발생하고 밑에 거는 위에 건 발생하지 않고 밑에 건 발생한다. 4번 이거는 발생하고 밑에 거는 발생하지 않는다.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죠? 4번 아니 괜찮아요. 4번 대답하신 분은 너무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대단한 실력이에요. 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한글을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선 변제권은 경매나 공매 시에 누구보다 먼저 돈을 받으면 후순위자부터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에 사람보다 먼저 돈을 받아가니까 이 앞에 사람 돈 다 주고 여기에 임차권 등기 명령한 사람 돈 받고 그 뒤에 사람보다 먼저 받아가겠다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죠. 근데 최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선순위로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방이 3개가 있으면 전부 소액보증금으로 들어오지. 그러면 전부 울산 같은 경우 2천만 원씩 먼저 받아가면 6천만 원이라는 돈을 앞에 사람이 받아갈 권리가 저해가 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만 인정이 되느냐 하면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만 새로운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얘기가 우리 교재에 가봅니다. 자, 우리 교재에 가보면 자, 우리 교재 479쪽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가압류 절차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공부한다면서 여기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 이렇게 공부하면 골 때립니다. 그죠? 그냥 이게 뭐라 그냥 법원이에요. 법원. 그렇게만 하면 돼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우선 변제권의 취득.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을 어떻게 해요? 취득해. 요건 요거였잖아. 아까 과거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없다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이 경료되는 순간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어떻게 해요? 발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등기 이전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해서 과거에 대항력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세 번째 줄에 갑니다.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실하지 않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임차인의 비용 청구.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어떻게 해요?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책에 지금 설명되지 않는 것은 아까 여기 우리 책에 지금 설명은 없어요. 그렇죠? 요게 설명은 요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고 아까 여기 제가 말로 한 거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줘야 제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풀어주는 것이지 제가 먼저 풀어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거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좀 쉬워져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존속기간의 보장이에요. 자, 존속기간은 우리가 지금 뭐를 배우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배우고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479쪽에 가보면 최단기 보장. 자,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단 존속기간을 얘기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어떻게 해요? 주장할 수 있다.
그냥 여러분들 이거 보면 다 아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이게 또 막상 시험 문제가 나오면 막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살짝 한번 볼게요. 최단 존속기간이. 자, 그럼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나오면 머릿속에 이걸 구별해야 돼요. 누구의 입장이 있느냐면 임대인의 입장이 있고 누구냐면 임차인의 입장이 돼 있어요. 자, 또 한번 여쭤볼게요. 임대인 할래요? 임차인 할래요? 그래도 임대인은 낫지, 그죠? 임대. 제가 임차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저는 1년만 계약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일단 얘기해요? 예 하고 대답을 해도 되고, 아이, 그래도 뭐 2년 하시면 어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야들 둘 사이에 합의가 되면 1년을 계약해도 저는 여러분한테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몇 년을 주장할 수 있어요? 2년. 여러분들은 무조건 제 뜻을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주인에서 몇 년 하자고 하는 게 좋아요? 2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방 본 것처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봐요? 2년으로 봐요. 다만 임차인은 몇 년을 주장할 수 있어요? 1년 미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느낌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거와 나누어 보는 건 다르다. 그럼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2년을 주장하는 게 좋아요. 임차인은 무조건 몇 년을 주장하는 게 좋으냐면 1년을. 그리고 2년 사는 권리 내한테 무조건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 그죠? 이제 문제는 아시겠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단 존속기간은 일단 몇 년이요? 2년.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몇 년이에요? 1년. 농지는 또 안 배웠다고 얘기하려고 그러지, 그죠? 농지는 3년이에요. 1, 2, 3이라고 분명히 내가 얘기했을 거야. 동영상 한번 돌려보고 싶다, 그죠? 자, 그렇다 치고. 자,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 몇 년이라고요? 2년.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480쪽 갈게요.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자, 480쪽. 6번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이 나와요. 자, 6번째.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이에요. 자, 요게 묵시적갱신이라는 거, 그냥 우리가 묵시적으로 인정한다. 우리 살면서 묵시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죠? 서로 그냥 인정하는 게 묵시적갱신이에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묵시적갱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야들 둘이가 계약을 애초에 몇 년을 했냐면 2년을 했다는 거예요. 2년을 계약을 했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에 2년 계약 기간에 있어서 더 살 건지 안 살 건지를 서로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데 집주인은 언제까지 이게 여러분들은 저한테 언제까지 알려주냐면 여기 있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여기 있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저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이사 가실래요? 우리 집에 더 사실래요? 라고 물어봐야 돼.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 묵시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6개월에서 1개월이에요. 자, 근데 임차인은 더 힘을 실어줘요. 임차인은 앞에 거 필요 없어. 요 끝나기 전 1개월 전까지만 통치하면 돼. 기간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한테. 사모님, 나 여기서 2년 더 살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갱신이 되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묵시적 갱신. 이걸 뭐라고 한다고? 법정 갱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요렇게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연장이 되는데 요거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된 거예요. 동일한 조건은 보증금이 얼마, 그 다음에 월차임이 있으면 얼마, 이렇게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묵시적 갱신이 되는 순간에 임대인인 여러분들은 저한테 2년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2년을 보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임차인인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한테 사모님 저 이사 갈래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통보를 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요. 나 이사 가겠습니다 하면 3개월 뒤에 난 이사 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 몇 년 살려줘야 돼요? 2년. 나는 언제라도 이사 갈 수 있어요. 그럼 집주인인 여러분들은 이 법의 자잘못을 떠나서 묵시적 갱신이 되게 해야 돼? 안 되게 해야 돼? 안 돼. 그럼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게 하는 게 좋지. 상반된다는 개념을 알아야 이게 손등인지 손바닥인지 아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면 글 읽으면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누구의 입장에서 말하는지를 알아야만 이게 쉽게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로 가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의.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자, 그 다음에 중간에 거 말할 필요가 없고 네 번째 줄에 갑니다. 네 번째 줄.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전? 1개월 전까지. 이걸 일단 두 개를 밑줄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윗칸으로 올라갈게요. 다시 따지자면 위에서 세 번째 줄. 자, 위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뭐냐면 임대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 1개월 전까지 있을래 나갈래, 이게 두 가지 중에 얘기를 서로 해야 하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묵시적 갱신이에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을 먼저 볼게요. 동그라미 3번을 먼저 볼게요. 법정갱신의 효과. 법정갱신이 된 주택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봐요? 2년. 여러분들 저한테 2년 살려줘야 돼요. 그런데 저는 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어떻게 해요? 통지할 수 있어요. 이게 도착하고 나면 몇 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면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해요. 자, 그런데 뭐가 있느냐 하면 임차인에게 이런 막강한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보호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했을 때는 안 되느냐 하면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현저한 의무 위반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동그라미 2번으로 올라간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이 몇 개의 차임? 2기. 2기예요. 그 다음에 현저한 의무 위반을 한 경우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현저한 의무 위반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택임대차법은 거기에 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집을 빌려갖고 거기에 밤에 뭐를 하느냐면 하우스를 여는 거야. 집이 영어로 하우스인데 하우스를 뭘 열어? 그럼 곤란해요. 하우스가 설마 뭔지 모르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죠? 뭐 하는 거야? 토박하는 거, 토박. 그죠? 그런 거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자, 이기의 차임이에요. 이기의 차임.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기의 차임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전부 3기란 글자가 나와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갈게요. 우측에 481쪽. 자, 481쪽에 가보면 차임 정감 청구권하고 나왔어요. 아니, 갑자기 차임 정감 청구권 하니까 우리가 또 현실하고 또 막 이렇게 접근이 된다. 그죠? 여러분들 건물주인 사람들 임차인한테 건물세 좀 많이 깎아주라고. 그렇죠? 아무도 반응이 없어. 그죠?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에 차임을 뭐 할 수 있다고? 증액도 할 수 있다고, 뭐 했다고? 감액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주임법과 상임법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양갈로 1번에 중간에 거 다 빼고, 자, 증액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연말하고 되어 있어 5%. 자, 그래서 증액이 있고 두 번째 감액이 있어요. 자, 감액은 제한이 없어요. 많이 내려도 임차인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감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증액에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증액에는 얼마가 있냐면 20분의 1, 다른 말로 뭐예요? 5%. 그리고 한 번 올리고 나면 1년 내는 다시 못 올려요. 한 번 올리고 나면 1년 내는 다시 못 올립니다. 자, 그래서 20분의 1, 5%는 쉽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2번. 다만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당사자에 의한 합의가 있었을 때는 관계가 없다는 거 많이 올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시에 차임을 증액했을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에 이제 모두 5%를 초과하는 증액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몇 분의 1이에요? 20분의 1이에요. 물론 상임법도 20분의 1, 5%입니다. 감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내려와서 월차임으로 전환 시의 산정률의 제한이에요. 자, 7번째 다 끝났어요. 자, 이게 월차임을, 이 보증금을
뭘로 바꾸냐면 월차임으로 바꿔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 자,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보증금이 얼마에 있느냐면 1억에 있는데 그냥 이번에는 나는 바꾸어 갖고 이걸 갖다가 보증금 5천에 월차임 예를 들어서 뭐 5천으로 갔을 때 요 5천만 원에 대해서 달세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요거예요. 지금 요걸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공부하냐. 그럼 무조건 우리가 옛날에는 주로 어떻게 했냐면 1,000만 원에 얼마냐면 10만 원. 지금은 그렇게 받으면 큰일 나요. 그렇죠? 아무도 그렇게 하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로 가볼게요. 자, 거기에 481쪽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이에요. 근데 그 동그라미 1번을 따라서 밑줄을 그어도 안 돼요. 그냥 어떤 건지만 봐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 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적 요건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해서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일단 연일할. 연일할에만 몇 %냐면 10%예요. 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 현재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가 얼마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준금리가 되어 있어요. 현재 기준금리가 여기에 1.5%예요.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요걸 그냥 쉽게 이렇게 해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자, 요게 1.5%예요.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가 1.5%예요. 여기다가 뭐를 더하냐면 3.5%를 더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지금 3.5% 아니에요. 표현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되게끔 적혀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가 1.5%가 채 안 됩니다. 근데 이 정도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 결국 요거 더하면 여기 몇 %예요? 5%예요. 자, 그러면 요거 두 중에서 하나는 몇 %예요? 10%. 요거는 몇 %예요? 5%. 중 낮은 것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거 살짝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숫자가 지금 제가 단순 논리로 계산하니까 소수점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금액을 조금 한번 바꿔볼게요. 자, 아까 보증금 1억에서 보증금을 7,600만 원으로 낮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400만 원을 뭘로 바꾸느냐면 달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제 2,400만 원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 몇 %밖에 못해요? 10%와 5% 얼마밖에 못해요? 5%밖에 못하죠. 그럼 2,400만 원. 곱하기 몇 %를 해야 돼요? 5%. 자, 5 그냥 곱하면 돼요. 2,400만에다 5% 곱하면 이게 얼마가 나와요? 120만 원. 1년이 몇 달이에요? 12달. 그럼 한 달에 얼마 받아요? 10만 원. 옛날 돈으로 받으면 얼마 받아야 돼요? 24만 원. 이해가 되나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근데 시험 문제 이건 옛날에 한 번 나왔어요. 지금은 요 논리 정도만 아시면 돼요. 왜 요걸 칠판에 이렇게 다 적었느냐면 여기에 나오는 글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그대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가장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임법에 공부가 되면 상임법은 공부할 게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연일한이나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 1.5%에다가 이게 3.5%를 더한 중에서 낮은 것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딱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기회가 있으면 공부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뭐 별 의미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교재 어디 가면 488쪽으로 갑니다. 488쪽.
자, 488쪽에 가보면, 페이지 맞죠? 488쪽에 가보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줄여서 주임법 하듯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상임법. 그러면 여기 있는 글자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누구를 보호해요? 상인을 보호하는. 그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는 방법을 어떻게 공부하느냐면 주임법과 똑같은 거는 똑같은 걸로서 이걸 비교하면 돼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없는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만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가 상임법에서 나오는 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주임법하고 똑같은 논리로 가는 거는 비교해서 비교하는 거고 단독 문제로 나오는 건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주임법에 없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없는 제도 세 가지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요거 비교하니까 아주 간단해요. 자, 이제 우리 교재로 가봅니다. 우리 교재 488쪽 갑니다. 488쪽. 자, 488쪽. 제일 위에 새카만 네모 1번의 의. 국민경제, 밑줄 끄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종이 이제, 이거 뭐지? 이거 형광펜 아깝다. 그쵸? 그냥 한번 보기만 하는 거예요. 국민 경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상가 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서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임차인에게 보호한 거는 무효예요. 대상만 달라요. 주택하고 상가만 달라진 거예요. 별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그 새카만 네모 2번에 와서 양갈로 1번에 상가 건물이에요.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뭘로 사용하냐면 영업용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양갈로 이번에 임대차 보증금의 범위예요. 자, 여기에서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자, 이거 살짝 한번 봐봐요.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여기에 소액보증금이란 말은 나와 있지만 선순위 권리를 저해하지 못하는 후순위 권리자의 대비해서 먼저 돈을 받아가는 게 우선 변제권인데 금액이 얼마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에 보증금이 1억이어도 관계없고 2억에도 관계없고 10억이어도 관계없고 30억이어도 관계가 없어요. 세상에 30억짜리 전세가 있다라고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서울에 가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 금액은 따지지 않나요?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다른 아주 똑똑한 제도가 있어요. 요거예요, 요거.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교재 488쪽에 가면 양갈로 2번 임대차 보증금의 범위. 자, 동그라미 1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전면 적용 범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로서 보증금이 다음에 열거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임대차 계약 후에 보증금 또는 차임을 증액하여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밑에 있는 걸 숫자를 바꿀 거예요. 그 숫자를 바꿀 거예요. 이 숫자를 외워야 돼. 여기 488쪽. 488쪽. 자, 지금도 숫자 바꿀 거예요. 자, 여기에 서울특별시의 금액을 바꿔요. 9억으로 바꿔요. 9억. 서울특별시 9억. 9억. 자, 과밀억제권요. 과밀억제권에 인천광역시 포함 6억 9천. 6억 9천. 자, 이왕 했으니까 그 옆에다가 니은 옆에다가 부산도 하나 적어요. 부산도 하나 적어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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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의 부산이 이제 광역시인데 부산은 니은으로 갔다고. 상임법에서만. 아, 있어요? 미안해요. 어디, 미안해요. 아, 그거 있었구나. 죄송해요. 진작에 얘기해 주지. 나 없는 줄 알았어.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니까 광역시에서 이제 부산은 빠져요. 자, 거기다가 5억 4천으로 고쳐줘요. 5억 4천. 5억 4천. 5.4.
자, 기타 3억 7천.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없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따지느냐면 여기에서 어떤 단어를 쓰느냐면 환산보증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환산보증금은 뭘 얘기하느냐면 보증금 플러스 갈로 열고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보증금 플러스 갈로 열고 월차임 곱하기 100을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봤지? 중개보수 계산할 때 거래 금액을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런데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저렇게 계산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달세가 얼마라는 건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오로지 뭐만 갖고 따지냐면 보증금만 갖고 따져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내가 월차임이 얼마인데 계산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여기에 나오는 요 금액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데 달세도 포함을 하겠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게 전국이 몇 개 권역으로 나눠졌어요? 아, 금방 4개로 나눠졌잖아. 자,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 뭐가 돼요? 기타. 자, 그래서 이 금액은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 일단은 여러분들 적어줬으니까 외우기 전에 일단 한번 얘기해 줘봐요. 몇 억이에요? 9억. 자, 과밀억제권역은 얼마예요? 6억 9천. 아, 일단 한번 따라 읽어봐요. 6억 9천. 자, 광역시는 얼마예요? 5억 4천. 자, 기타는 얼마냐면 3억 7천.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거 진짜로 외워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 외우는 방법은 뭐냐면 서울 9억은 하나 외워야 돼. 한 개는 알아야 그 다음을 응용할 거야. 근데 그 다음은 잘 읽으면, 잘 보면 글씨가 너무 쉬워. 야, 거꾸로 썼다 원래 쓰면 돼. 아, 그래도 외워야지. 자, 그 다음에 69, 54. 저는 밥만 먹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아, 진짜로. 그냥 이 숫자를 그냥 외울 수는 없어요. 이게 그냥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이 소리를 한 번 듣는 순간에 외우는 게 쉽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있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서울 걸로 갈까요? 여기 있는 이 울산으로 올까요? 예를 뭐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 울산 걸로? 자, 울산 걸로 가봅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예를 들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아침에 오면 꼭 마셔야 되는 게 있어. 그걸 우리가 한번 차려보자고. 너무 뭔 말인지 또 몰라. 진짜 커피점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자, 그래도 약간의 메이커는 있어야지. 너무 이름 없으면 요즘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내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메이커로 팔아야 돼.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보증금이 얼마쯤 있어야 돼요? 보증금. 대충 하라니까. 시험에 안 나와. 대충. 자, 보증금 3억. 자, 좋아요. 달세는 얼마? 이거까지는 잘 나왔는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여러분들 요 옆집에 투썸에 가서 달세 얼마인가 물어봐. 200만 원 그 사람들 내 살게요 할 거예요. 그쵸? 훨씬 비싸단 말이에요. 훨씬 비싸요. 최소한 이거보다 훨씬 이 두 개를 합치면 이게 훨씬 비싸게 나와요. 자, 그럼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일단 그럼 요거를 한 2억으로 줄이고 달세를 한 450만 원 해보자고. 그럼 이게 2억에다가 45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그러면 4억 5천이에요. 다음 얼마가 돼요? 6억 5천. 이 금액이 넘어간다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네. 요 계산은 여기 보증금 플러스 갈려고 월차임 곱하기 100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초과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여기는 이 단어, 이 주임법에도 그대로 다 나와요. 참 상임법에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 명령,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최단 존속 기간, 차임 증감 청구권,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이게 전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적용이 다 안 된다고요. 요거 이하일 경우는 전면 적용이 되는데 이게 넘어갔을 때는 다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초과했을 때는 일부만 적용이 돼요. 이게 주임법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논리를 일단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일부가 적용되는 것 중에 무조건 뭐는 인정을 해 주느냐면 대항력을 인정해 준다고요. 자,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내가 계약 기간 동안 거기에 영업을 할 수가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뭐냐면 이게 대항력이에요. 대항력은 인정해 주겠다고요. 대항력은 인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는 인정을 해 주냐면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인정을 해 줍니다. 계약 갱신 요건. 우리 주택임대차법에서 계약 갱신 요건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거 상임법에 있다고. 그러면 또 우리가 이따가 제가 또 묻겠지. 계약갱신 요건이 뭐예요? 라고 묻잖아. 그럼 계약갱신 요건이 뭐예요? 한번 대답 한번 해봐요. 계약갱신 요건이 뭐예요? 한글. 입 닫으면 안 된다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한다고. 누구가? 누구한테?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되는. 이건 주임법에는 없는 얘기예요. 계약갱신 요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권리금. 요 세 가지는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을 해 준다고요. 나머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금액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우리 교재 489쪽을 갈게요. 489쪽. 자, 우리가 488쪽에서 요 금액을 외우셔야 됩니다. 요 금액은 외우셔야 돼. 자, 외웠다고 치고 우측에 갑니다. 489쪽에 갑니다. 자, 489쪽에 가니까 두 번째 중간에 박스가 나왔다. 그죠? 두 번째 박스에 가니까 동그라미 2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일부 적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면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보증금이라 하더라도 요 금액을 초과하면 전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일부 적용하는 게 박스 안에 가보면 기억에 뭐가 나와요? 대항력. 자, 니은에 갑니다. 자, 니은에 가니까 끝에 줄에 뭐가 나와요? 계약 갱신 요구권. 자, 근데 계약 갱신 요건의 최대 기간이 몇 년이냐면 10년이에요. 앞에 10년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리을 갑니다. 리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가장 중요한 게 요 세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게 요 세 가지.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넣으셔야 돼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3번 대항력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면 주임법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주임법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대항력이 언제 발생하느냐면 요 인도는 당연하게 뭐겠어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은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해요.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어떻게 하냐면 노란 건 이거 상임법이에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당연하게 상가건물을 뭘 해야 돼요? 인도를. 그것을 장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집에다가 주민등록을 했는데다가 또 주민등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 언제?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해요. 자, 이거는 제가 볼 때 설명할 게 없어요. 주인분만 알면, 논리만 알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490쪽 갑니다. 자, 490쪽. 자, 490쪽입니다. 자, 490쪽에 4번. 새카만 네모 4번. 보증금의 회수.
양갈로 1번에 보증금의 우선 변제.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우선 변제권. 이걸 공부한다는 거야. 근데 이 내용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주택임대차법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상가 건물, 주택만 경매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가 건물도 경매로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상가 임차인이 자기의 보증금을 언제 받아가느냐의 문제가 돼요. 이거는 상인법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저를 봅니다. 경매나 공매 시에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도 보증금을 갖다가 먼저 받아가는 걸 얘기하니까 선순위 권리는 저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상인법 공부하는 거 주임법하고 똑같아요. 대항력은 당연하게 갖춰야 돼. 위에 있는 대항력,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그 다음날 0시에 발생하는데 뭘 받냐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 조금만 더 봐요.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효력은 당일날 발생을 합니다.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이것만 차이점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공정인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데 여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세무서장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임법만 하면 이게 상인법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확정일자를 받는 것만 주임법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세무서장한테 받습니다. 자, 그 밑에 내려와서 490쪽에 양갈로 2번입니다. 자, 양갈로 2번에 가면 뭐냐면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우선 변제입니다. 자, 요게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우선 변제는 여기 말한 요게 최우선 변제인데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최우선 변제가 있어요. 자, 저를 잠깐만 봐요. 책하고 관련 없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짜로 공부를 처음 한 사람이 이거를 대답을 해야만 답이 잘 나올 거예요. 공부를 한 사람은 대답하면 안 되고. 자, 소액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높을 것 같아요. 소액보증금이 상인법이 소액보증금의 금액이 높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편하게 대답해봐. 주임법이 높을 것 같아요. 상인, 책 보고 대답하면 안 된다고요. 소액보증금이 주택이 높을 것 같아? 상인법이 높을 것 같아? 상인법이 높은 것 같은 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답은 아니에요. 한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느낌상은 소액보증금이 어디가 높을 것 같으냐면 상인법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반도 안 돼요. 어디가 더 높으냐면 이게 서울이 1억 1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주임법. 근데 상인법은 서울이 얼마 안 돼요. 이거 외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요 논리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주임법이 소액보증금이 훨씬 높습니다. 상인법은 훨씬 낮아요. 자, 어느 정도냐 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우리가 책을 한 장을 넘겨서 492쪽에 가봐요. 492쪽. 제일 마지막 줄에 위에 박스의 제일 마지막 줄. 자, 서울에 소액보증금이 얼마냐고요? 6,500. 얼마까지? 2,200. 그 밑줄 끄면 안 돼. 그걸 어떻게 외워?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개만 외우고 있자고요. 뭐만 외우냐면 서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 변제권 얼마예요? 1억 1천이에요. 그렇죠? 1억 1천. 1억 1천일 때 얼마예요? 3,700. 그럼 이거는 주임법이나 상인법 다 합쳐서 최고 대빵 금액이에요. 그럼 상인법에서 이런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이유야를 망나하고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것만 알면 되지.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못 외워요. 천재도 못 외워요. 저도 몰라요. 쉬운 말로 저도 상인법에 소액보증금이 얼마인지 이틀만 지나면 까먹어요.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느낌만 가지면 된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는 최우선 변제권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있는데 요건은 똑같다는 거예요. 소액보증금에다가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액보증금은 마찬가지로 전국이 몇 개 권역으로 나니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금액은 외우지 말자고요.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앞장으로 가요. 자, 다시 앞장으로 가서 490쪽이에요. 자, 490쪽에 가보면
양갈로 이번에 소액보증금 중 일정의 그 최우선 변제하고 그 밑에 가보면 기역 서울특별시 니은 디귿 리을 외우면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못 외워요. 외울 수가 없다고. 왜? 외울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런데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야. 주임법과 상임법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주택임대차법이 서울에 1억 1천만 원일 때 3,700만 원이 제일 높은 금액이라는 감은 하나 잡아야 된다. 상임법이 훨씬 적다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491쪽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5번에 갑니다. 자, 5번에 가보니까 두 번째 줄에 491쪽 밑으로 쭉 내려와서 동그라미 5번에 가보니까 몇 분의 1이란 글자가 보여? 2분의 1 밑줄. 어디서 본 글자잖아. 아까 여기에 최우선 변제권에서 주택임대차법도 건물가액이 얼마? 2분의 1. 이거 갖고 나누어 쓴다고. 이게 상임법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요. 492쪽. 자, 492쪽에 가니까 새카만 네모 5번 무슨 글자가 보여요? 임차권 등기 명령. 요거는 여기는 요 글자하고 똑같아요. 대상은 아까는 주택, 요거는 뭐? 상가. 끝. 자, 우측 갑니다. 우측. 자, 우측에 새카만 네모 6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임차권의 소멸. 자, 양갈로 1번. 임대차 기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 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봐요? 1년. 자,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단 존속기간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 그럼 우리가 쉬운 말로 상임법 몇 년? 1년. 주임법 몇 년? 2년.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가 빠뜨려 먹었는지 안 빠뜨려 먹었는지 제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혹시 제가 빠뜨렸으면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주고 한번 제 혼자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넘기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아이고, 안에 쓸 수도, 이 책에서는 빨리 글자가 안 보인다. 자, 그럼 요거 말로 한번 할게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자고요. 자, 일단 제가 책에는 표시가 어디서 잘 못 찾으니까 여러분들도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고 뭐 하나만 공부를 하느냐면 최단 존속기간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몇 년이라고요? 금방? 1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몇 년이에요? 2년. 자, 농지는 서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게 최단 존속기간은 몇 년이냐면 3년이에요. 왜냐하면 농지는 벼농사는 1년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1년 만에 이렇게 농사를 짓지만 어떤 거는 심어놓고 2년, 3년이 있어야 수확되는 단연생도 있잖아. 그래서 농지의 최단 임대차 기간은 몇 년이냐면 3년. 요거 기억하자고. 그래서 상임법 1년, 주임법 2년, 농지 몇 년? 3년.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493쪽 갑니다. 자, 493쪽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양갈로 3번에 법정갱신 먼저 갈게요. 법정갱신. 자, 법정갱신. 자, 여기 있는 요 법정갱신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아까 여기 있는 법정갱신이에요. 주임법하고 거의 똑같아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조금 다른 거를 굳이 구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6월에서 1월이에요. 임차인은 요게 1월이에요.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여기 숫자만 조금 달라요. 요게 임차인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조금 달라요. 근데 이거는 굳이 구별을 안 하시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법정갱신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가 뭐가 남아있냐면 우리 교재의 493쪽에 양갈로 2번. 493쪽에 양갈로 2번. 자, 계약갱신 요거. 자, 요거 계약갱신 요걸 아까 이름하고 한글을 한번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를 한번 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아까 우리가 실제로 이게 3층짜리 건물에 여기에다가 유명한 이제 우리가 커피숍을 하나 이제 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여기에 막 이게 보증금을 한 2억 걸고 그다음에 월세가 한 400만 원 간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계약을 몇 년 하고 싶어요? 그냥 편하게. 몇 년 계약하고 싶어요? 자, 우리 선생님 10년 한다 그랬어. 중요한, 이건 진짜 현실로 봐야 돼. 그냥 현실로 봐야 돼. 10년. 자, 10년. 장사 잘 되면 좋아.
장사 안 되면 10년 월세 줘야 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요 10년이라고 대답하신 거에는 우리가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계약갱신 요구를 할 때 최대 10년이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10년이라고 대답하는 거야. 그러면 2, 3년 전에는 학생들 질문하면 몇 년이라고 하냐면 5년. 왜냐면 그때 계약갱신 요구의 최대 기간이 몇 년이면 5년. 근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10년 하기가 계약하기가 쉬워요, 어려워? 아무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10년 계약한 사람 아무도 안 해요. 이거 왜 10년 어떻게 해요? 장사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그렇죠? 우리 지금 이런 경기가 올 줄 불과 2달 전에 알았어요. 몰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년을 어떻게 해? 못하지. 자, 그래서 이게 10년 못한다고. 그런데 아까 이게 최단 존속 기간은 몇 년이냐면 1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1년 계약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금 안 들어간 돈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누구한테 주느냐면 건물 주인한테 줬어. 우리가 여기에 인테리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돈이 몇 억이 들어가는데 1년 만에 본전 뽑아 못 뽑아? 못 뽑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임차인을 위해서 여기 있는 임대인에게 아까 말한 거예요. 임대인에게 뭔가를 잘못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거 잘못하지 않았을 때는 전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라고? 계약갱신 요구권이. 자, 전 임대차 기간을 금방 뭐라 그래서? 포함. 그럼 시험 문제 하려면 뭐라고? 제외.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가보면 493쪽에 박스 밑에를 먼저 보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뭐라고요? 포함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밑에 가보면 동그라미 3번을 먼저 볼게요. 자, 동그라미 3번에 가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한 전차인은 임대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민법의 논리예요. 그죠? 전대차를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주어가 뭐였어요? 임대인은 뭐예요? 동의를 얻었어요. 그럼 요거를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때는 계약갱신 요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 것까지를 읽을 수 있으면 공부가 되게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서, 자, 양갈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이 임대차가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거 반대로 해석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몇 개까지 나오냐면 세리지도 못해요. 2, 4, 6, 8개나 된다. 그죠?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9개쯤 돼요. 이걸 또 다 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요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개는 외우고 가자고. 자,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면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없으면 전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10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다음에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외울 수는 없고 첫 번째, 여기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단전대예요. 무단전대. 자, 제가 이거를 갖다가 커피숍 한다고 계약을 해놔놓고 제가 중간에 아이고 막 이거 장사하니까 재미없다. 나는 그냥 놀아야 되겠다. 천성이 노는 게 내 주특기인데 놀아야 된다고 다른 사람한테 나머지 기간을 넘겨주는 게 전대차예요. 자, 이 전대차를 했을 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단어를 제가 여기에 적어놓고 책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글자를 옆에다가 여기 하나 적어놔요. 이거 외우자라는 뜻이에요. 요거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문제는 전대철, 그 다음에 고중파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책으로 갈게요. 자, 책에 가서
박스 안에 기억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몇 개요, 쌤? 3개. 요 4개는 외워야 돼요. 요 4개는 외워야 돼요. 요 4개는. 자, 2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한글만 읽어도 알 수가 있어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거예요. 내가 커피숍 한다고 해놔놓고 저기에다가 뭘 하느냐면 지금은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 옛날에 아주 유명한 게 있었어요. 바다 이야기라고 할지 모르겠다. 바다 이야기. 젊은 사람은 모를 수 있는데 몰라도 시험에 안 나오니까 관계없어요. 그죠? 사행성 오락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이건 안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리을에 가보면 디귿 빠졌네. 디귿.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 자, 제가 계약갱신 요구를 했는데 건물주인 여러분들이 그래, 네 여기서 장사해주기 못해서 미안해. 내가 네한테 네 손해본 거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상당한 보상해주면 나 안 할 수 있지. 그렇죠? 이것도 충분하게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자, 리을 갑니다. 리을에 가보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는. 자, 이걸 우리 아까 4글자로 뭐라 해서 무단전대. 자, 그 다음에 미음 갑니다. 미음.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것. 자, 그래서 거기에 고의할 때 고, 중대할 때 중, 그 다음에 파손할 때 파. 제가 이 건물을 임차해서 했는데 이게 돈을 내가 지금 엄청나게 드는데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되고 밤에 술 한잔 먹고 망치를 들고 벽을 때리면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 거.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 그래서 건물이 깨어지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의 일부나 전부가 파손했을 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무슨 느낌인지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읒 갑니다. 시읒.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목적 건물의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할 때 전부나 대부분 할 때 철거. 그래서 이런 거에 때는 이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4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책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책이 넘어가서 494쪽 가겠습니다. 494쪽. 차임 증감 청구권이에요. 자, 아까 주택임대차 보법에서 차임 증감 청구권 똑같아요. 상위법하고 똑같아요. 주임법하고. 그래서 공부할 게 없어요. 옛날에는 숫자가 막 달랐었는데 지금은 똑같아져서 전부 20분의 1이에요. 자, 거기에 5%나 20분의 1이나 100분의 5나 똑같아요. 문제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갈게요. 우측에 495쪽. 자, 495쪽에 가면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제한해요. 자, 아까 주택임대차 보법은 뭐였느냐면 연일할 또는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 플러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3.5%예요. 요즘 낮은 금리였는데, 자, 여기에서는 조금 글자만 달라요. 자, 글자만 달라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면서 일할이 뭘로 바냐면 일할 2푼으로 바뀌어요. 다른 말로 따지면 이게 뭐가 돼요? 12%. 상임법은 조금 더 세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밑에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가 몇 배수냐면 4.5배수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 요게 지금 1.5가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면 여기 뭐냐면 잠깐만 여기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 현재 아니고 죄송해요. 1.5예요. 1.5. 1.5에다가 뭘 곱하냐면 4.5배수를 곱해야 돼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도 1.5가 나오고 여기도 4.5가 나오면 이 곱하면 소수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계산하는 문제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1.5%에다가 여기는 4.5배수라는 거예요. 곱하기 4.5를 하는 거예요. 아까 주택임대차 보법에서 뭘 했어요? 3.5를 더했어요. 이게 5로 딱 맞아 떨어지니까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정확하게 1.5%는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낮아요. 그런데 우리가 얘는 그냥 1.5라고 알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게 뭐냐면 시험 문제로 나올 땐 요거를 주어준다는 거예요. 요거라고
가정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차이점만 느끼면 돼요. 여기 숫자만 여기가 조금 달라요. 주임법은 1%에서 요거는 1.2%, 그러니까 여기 1할에서 1할 2푼, 여기에서는 1.5% 플러스 3.5%고 요거는 1.5% 곱하기 4.5배수. 요것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가 나면 495쪽에 권리금이 남아 있는데, 자, 오늘은 권리금은 살짝 점프. 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제 뭐를 공부를 해야 되냐면 경매 공부를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교재가 조금 넘어가서 몇 쪽을 갖다 놓느냐 하면은 경매 511쪽을 펴놓습니다. 511쪽. 자, 511쪽. 자,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